마지막으로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진 내담자들이 왔을 때 치료적으로 이제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좋은지, 어떠한 점에 좀 초점을 두어야지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성 성격 구조 환자 치료의 첫 번째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견고한 작업 동맹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기 어려워하는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동맹을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담자가 치료자라는 인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 있어. 나는 보통 다른 사람은 다 악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치료자만은 그래도 선의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선의와 어떤 유능함, 힘, 컴페터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를 이 상태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유능함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지, 두 가지가 받아들여져야지 그제서야 성공적인 치료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챌린징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하기 위한 치료자의 태도는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전이를 편안하게 다루는 태도입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전이들 나타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나에 대해서 되게 적개심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적개심을 굉장히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자세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환자들은 이제 내가 일단 저 사람을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는 부인하고, 그것을 거꾸로 투사해서 치료자가 나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못한 걸 항상 나를 응징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응징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이제 안전한 사람입니다. 보호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설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어떤 제너러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부로 느껴질 수 있게 행동의 결과로서 그러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증오들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결국은 파괴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좀 그런 공포심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다른 문헌에서 읽었었던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왜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투정 부리고 막 싫다고 하고 막 그럴 때에 이제 부모가 가지면 좋은 이제 태도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너가 아무리 엄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밉다고 하고 증오심을 막 표현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그래도 그 정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엄마는 다치지 않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정도로 훼손되지 않아 라는 것을 굉장히 견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느끼게 하면서, 나 괜찮구나, 이 세상이 그래도 생각보다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녀를 완전히 이렇게 스포일드하게 키우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품은 이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래도 수용되는 경험, 그것이 결국 나에게 화로 돌아올 거라고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식의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것인데, 이런 잘못된 대처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용적인 태도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악이라고 이제 간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속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굳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 사람이 애써서 부인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굳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당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투사를 할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들, 좋은 점과 나쁜 점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저자는 비록 이 책이 정신 역동적인 접근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편집적인 내담자는 약간은 달리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정신 역동적인 접근에서 추구하는 것과 동일해요. 깊은 수준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몰랐던 측면,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의식 수준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통합해 나가는 것, 자기 인간성 전체를 수용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치료의 목표가 될 수가 있고요. 기존의 다른 이제 병리, 다른 성격 조직들을 우리가 이제 다룰 때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써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정신분석적인 치료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 표층에서 표면에서 심층으로 해석하기라든지, 뭐 내용 분석하기 전에 저항 먼저 다루기, 또 내담자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그거에 우리 즉답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뭐 라든지 다시 되질문함으로써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들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거는 좀 무의식에 억압된 건데 드러난 것 같아 라고 이제 통찰이 올 때가 있어요, 치료자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붙잡아서 좀 이렇게 스스로 알 수 있게 이제 던져주는 거죠. 이슈를 던져주는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사소한 뭐 말실수 이런 거에도 다 무의식이 나타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이제 조명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보통의 정신분석적인 치료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편집적인 내담자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상당히 과감한 발언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6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유머 감각에 호소하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윤활유가 되고 이제 상당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잘못된 유머는 치료를 망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상대를 비하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사용을 해야지 될 텐데, 우리 교재 309페이지에 이제 이러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편집증 이제 환자인데 유럽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고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나쁜 놈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비행기 타면 해서 추락시킬 거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때 치료자가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 환자를 약간 이제 놀리듯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러면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신이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 신이 당신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 비행기에 탄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이러한 식으로 이 사람이 가진 왜곡된 신념이 이제 어떠한 점에서 불합리할 수 있을지 약간 위트 있게 짚어주는. 그러면은 지금 수백 명의 목숨이 지금 우리 땡땡님 목숨이랑 같이 갈 정도로 그렇게 신이 무자비하신가? 뭐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이제 있다, 그런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 기제 중에 투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투사가 이제 얼마나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투사의 어리석음을 약간 우화적으로 표현한 스토리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스토리를 좀 들려줌으로써 이제 투자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적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30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어떤 남자가 집에 이제 서양은 그 정원이 항상 있어서 잔디를 깎아줘야 되잖아요. 잔디 깎는 기계가 자기네 집에 없어. 그래서 이제 친구네 집에 그 잔디 깎는 기계를 빌리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한테 이걸 빌려주려나? 그러면서 그동안 이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막 잘못했던 것들, 서로 좀 껄끄러웠던 것들을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잠깐만, 나한테 감정 안 좋아서 안 빌려주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빌려주겠지? 대체 왜 안 빌려줘? 진짜 그까짓 것도 못 빌려줘? 이러면서 자기 혼자 안 빌려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상상을 사실로 만들어버리고 이미 안 빌려준, 거절을 당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이 집에 당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이제 딱 만났더니 친구한테 야, 그 잔디 깎는 기계가 뭐라고? 그거 너 나 안 빌려줄 거지? 야, 됐다. 처박아다 둬라. 이러면서 화를 내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있지도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함으로써 느낄 필요도 없는 분노를 먼저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경험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유머러스하게 이제 각자가 가진 오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 유머 감각에 호소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어를 다룰 적에 그걸 약간 이렇게 돌려서 다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 밑으로 내려가서 다루거나 옆으로 비껴가거나 삥 둘러서. 그래서 그 방어가 이제 숨기고자 했었던 이제 원래의 감정이 있었겠죠. 그것에 도달하도록 노력해 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 몰래 외도하고 있다. 라는 편집증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내담자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뭐 무엇을 근거로 아내가 외도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심을 시작하게 된 그 밑마음 이 사람의 감정을 먼저 건드려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 사람이 참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고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편집증적인 의심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내담자 그 치료자가 먼저 언급을 해주고 공감을 했을 때 참 외로우셨겠어요. 좀 참 어딘가 기대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문득 이 사람이 자기 막 그렇게 열냈었던 그런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기 감정에 접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촉발 사건 탐색하기는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감정에 먼저 집중하는 것과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그 편집증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억울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길게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 치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편집증적 뭐 장광설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특정 사건으로부터 이런 의심을 시작하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특정 사건, 가장 최근에 이 사람의 이런 편집증적인 생각을 유발하게 만들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먼저 탐색하는 데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약간 밝혀지겠잖아요. 듣다 보면 그러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컨텐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지,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혼란스러웠을지 그 감정에 먼저 좀 반응을 해주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박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의심이나 잘못된 신념들이 맞다고 동조를 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 생각이 맞지 않나요? 정말 저 지금 음해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확인받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치료자에게 이것을 물어볼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답을 해야지 될 텐데요. 우선은 이제 환자의 주장을 한번 재진술하거나 이제 반영을 함으로써 이제 확인을 한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311페이지 교재에 예시 나와 있는데, 그분이 이러이러해서 당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내가 이제 접수됐다.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접수됐다. 라고까지는 확인을 해주고요. 그런데 혹시 또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반박한다기보다는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혹시 다른 데에서 이제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한 게 아닐까요? 우리 땡땡 씨를 치워 죽이려고 운전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들을 좀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까지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던진 것이 거부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한번 이야기해본다라는 태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생각과 행동의 차이점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랄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부인하거나 투사하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다 좋은 생각만 하고, 그죠? 어떻게 다 좋은 감정만 가지고 삽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그런 감정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만큼의 자제력,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것에 대한 자기 믿음이 있다면 굳이 그 생각이나 감정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행동은 다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언급을 이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 경계 지키기, 바운더리 이슈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죠. 정신분석에서는 특히 이런 경계를 많이 강조를 해요.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바운더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자로서 내담자에게 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 행동 같은 것들이 일정한 선을 가지고 있고 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다정함, 일정 정도의 배려, 그리고 치료 시간이라든지 비용,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하면 그것을 웬만해서는 타협하거나 바꾸지 않는 어떤 완고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계를 지키는 행동이에요.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타인을 의심하고 그 사람 굉장히 이렇게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사람이 나한테 했었던 말과 행동, 톤, 어조 이런 것들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것이 변화되면 벌써 의심이 시작돼요. 헉, 갑자기 왜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나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나? 자꾸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분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치료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치료자가 상당히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일단 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담자를 막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서서 이분들이 약간 파괴적인 전능감 같은 것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적대감이나 어떤 이런 분노, 악의적인 감정 이런 걸로 인해서 치료자가 이렇게 다칠까봐 자기가 치료자를 막 이렇게 파멸시켜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앞서서 제가 그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울며 투정할 때 엄마가 야, 나 그 정도로는 안 무너져 라는 존재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안정감 준다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 괜찮아요. 저 건재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개인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잘 꺼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진솔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차피 내가 좀 속이려고 해도 잘 속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기가 막히게 이제 지금 자기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지루해 하는지 이런 거 알아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진솔하게 다가가는 것이 치료 관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헌에서 권장하는 치료자의 태도로는 존중, 성실, 재치, 인내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가끔은 환자가 그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관점에 동참을 해보는 것도 이 라포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다. 또 이렇게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이 사람이 나를 모욕할지 안 할지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위협적인지 아닌지 굉장히 촉을 곤두세우고 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위험해 이러면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 균열과 후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